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국밥집에서 들려온 아이의 한마디에 혜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는 30년 전 잃어버린 딸에게 걸어준 세상에 단 2개뿐인 것이었죠. 바로 그 목걸이를 낯선 아이가 알아본 겁니다. 혜란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목걸이 2개가 다시 만나는 순간 3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거라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큰 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거 있어요. 8살 민지가 물컵을 든 채로 그만 멈춰섰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손님 할머니의 목에 꽂혀 있었어요. 은색으로 빛나는 작은 펜던트, 나뭇잎 문양이 정오의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도 똑같은 거 있어요. 진짜예요. 국밥집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점심 손님들의 숟가락질이 하나둘 멈췄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소리도 뚝 끊겼어요. 장애라는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68살 건설회사 회장이 시장통 국밥집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재개발 현장 점검차 들른 길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뭐라고 한 거죠? 혜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8살 딸 수아에게 걸어줬던 바로 그 목걸이, 세상에 단 2개뿐이라던 그 목걸이 말입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민지야, 손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여자가 아이 손을 잡으며 혜란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혜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죠. 턱선이 낯익었습니다. 콧날도 어딘가 봤던 것 같았어요. 눈썹 모양까지 묘하게 겹쳐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30년 전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이런 얼굴일 거라고 수없이 상상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옆에 앉은 최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55살 비서실장은 혜란 곁을 30년 가까이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혜란 집 가사도우미의 딸로 어릴 때부터 드나들었고 수아가 사라진 그날 이후로 무너진 혜란을 곁에서 챙기며 지금까지 함께해 왔죠. 응, 괜찮아. 혜란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가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란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혀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할머니, 목걸이 예뻐요.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민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천진난만한 목소리였죠. 민지야, 그만. 여자가 아이를 제지했지만 민지는 신이 나서 계속 말했어요. 엄마 목걸이도 뒤에 글자 새겨져 있어요. 근데 한자라서 저는 못 읽어요. 그 순간 혜란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뒤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요? 펜던트 뒷면에는 분명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내 아이. 공방에서 특별 주문으로 새긴 거였어요. 저기, 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여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이 자기 이름을 묻는 게 이상했던 거죠. 아, 은이라고 합니다. 윤은이요. 윤은이. 수아가 아니라 은이라고요?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3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회장님 나가시죠. 최미경이 재빨리 혜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헤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죠. 은희가 황급히 헤란을 부축하려 했지만 최미경이 먼저 가로막았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최미경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밖에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헤란이 차에 오르자마자 최미경이 옆자리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헤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릴 뿐이었어요. 저 아이가... 헤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똑같은 목걸이가 있다고 했어. 뒤에 글자까지 새겨져 있다고. 최미경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됐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우연이겠죠. 요즘 그런 디자인 많습니다. 아니야. 헤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여자 얼굴, 수아를 닮았어. 회장님, 최미경이 헤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헤란은 왜인지 소름이 돋았어요. 30년이 지났잖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최미경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국밥집 간판도 사라지고 있었죠. 미경아. 네. 저 여자 신원 좀 알아봐. 조용하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미경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목소리만은 침착했죠. 알겠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헤라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30년 전 수아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8살 수아가 목에 목걸이를 걸고 활짝 웃고 있었죠. 엄마, 나 이거 평생 안 뺄 거야. 그때 수아가 했던 말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아까 본 은희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턱선, 콧날, 눈썹 닮아 있었어요. 헤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떨어진 눈물이 번져서 수아의 얼굴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조수석에 앉은 최미경은 백미러로 헤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주먹은 꽉 쥐어진 채였죠. 그날 저녁 은희는 민지를 재우고 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 칸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그 할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뭔가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슬픈 눈빛이기도 했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은색 펜던트, 나뭇잎 문양. 오늘 본 그 할머니의 목걸이와 똑같았어요. 은희는 목걸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유일하게 자기 과거와 연결된 물건이었죠.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말했었어요. 발견됐을 때 목에 걸고 있었다고요. 38해를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부모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낳아줬는지, 왜 버려졌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만 이 목걸이 하나만이 어딘가에 자기와 연결된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였죠. 펜던트를 뒤집었습니다.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별처럼 빛나는 내 아이. 은희는 그 글자를 수없이 읽어봤습니다. 수아가 누군지 몰랐어요. 자기 이름도 아니었죠. 보육원에서 붙여준 이름은 은희였으니까요.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 안에서 체온으로 서서히 따뜻해졌어요. 오늘 그 할머니는 왜 자기를 그렇게 쳐다본 걸까요? 왜 손이 떨리고 있었을까요? 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을까요? 은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부터 뭔가 달라질 거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헤라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청담동 집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눈만 뜨고 있었죠.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본 그 여자의 얼굴뿐이었습니다. 턱선, 콧날, 눈썹, 수아와 닮아 있었어요. 헤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정리하지 못한 상자였죠. 뚜껑을 열었습니다. 수아의 물건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토끼 인형, 색연필 세트, 생일 때 찍은 사진들, 그리고 당시 경찰에 제출했던 목걸이 사진. 사진 속 목걸이는 지금 헤란이 목에 걸고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동그란 펜던트, 나뭇잎 문양, 그리고 뒷면에 새겨진 글귀. 별처럼 빛나는 내 아이. 공방 주인이 분명히 말했었어요. 세상에 단 2개뿐이라고요. 하나는 헤란이 차고 하나는 수아에게 줬죠. 그런데 오늘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똑같은 목걸이가 있다고, 뒤에 글자까지 새겨져 있다고요. 헤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최미경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어젯밤 주무셨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헤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 여자 신원 알아봤어? 아직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미경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빨리 알아봐. 나 기다릴 수가 없어. 헤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혹시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보실 생각은 아니시죠? 왜? 괜히 상처만 받으실 것 같아서요. 30년이나 지났는데 설마가 아니야. 헤란이 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닮았어. 나이도 맞고, 그리고 목걸이까지. 목걸이는 비슷한 게 많습니다. 요즘엔 복제품이라고. 헤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특별 주문으로 만든 거야. 세상에 2개뿐이라고 했어.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죠.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미경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미경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주먹을 꽉 쥔 채 복도를 걸어갔죠. 그날 오후 헤라는 차를 타고 다시 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기사에게만 말하고 미경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국밥집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했어요. 헤라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죠. 국밥집 유리창 너머로 은희가 보였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죠. 헤라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수아도 살아있다면 저렇게 자랐을까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민지가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왔어? 배고프지? 은희가 아이를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어요. 헤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 여자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저렇게 예쁜 딸이요. 만약 저 여자가 정말 수아라면 저 아이는 헤란의 외손녀였습니다. 헤란은 차에 다시 올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회사로 가겠습니까? 기사가 물었습니다. 응. 아니, 잠깐만. 헤란이 다시 국밥집 쪽을 바라봤어요. 은희가 민지와 함께 좁은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모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헤란에게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장면이었습니다. 회사로 가. 헤란이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국밥집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죠. 회사로 돌아오니
미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헤라는 대답을 흐렸어요. 왠지 미경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제가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경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윤은희, 38세, 보육원 출신입니다. 어릴 때 기록이 없어요. 8살쯤 보육원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혜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8살에 보육원이라고요? 수아가 사라진 게 8살 때였어요. 더 자세한 건 그게 보육원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시 원장이 돌아가셨고 오래된 기록들은 화재로 소실됐다고 하더라고요. 미경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어요. 헤라는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혹시... 네, 아니야. 됐어. 헤라는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지?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미경은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수아가 사라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헤란 곁을 지켜온 유일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왜일까요? 오늘따라 미경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은희는 또 서랍을 열었습니다. 목걸이를 꺼내 들었어요. 오늘도 그 할머니가 왔었습니다. 가게 밖에서 한참 서 있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왜 자꾸 오는 걸까요? 왜 자기를 그렇게 보는 걸까요? 은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혹시 이 목걸이와 관련된 사람일까요? 은희는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부모의 얼굴이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은희의 집 근처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는 최미경이 앉아 있었어요. 은희가 사는 낡은 빌라를 올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죠. 3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나타나면 어떡해.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일 하나 맡길 게 있어.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평소처럼 민지를 학교에 보내고 국밥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은희야 왔어? 국밥집 사장 박봉녀가 반겼어요. 70살 할머니였지만 여전히 정정했죠. 은희를 딸처럼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국물 제가 끓일게요. 그래. 고마워. 은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솥에 물을 붓고 사고를 넣었어요. 국물이 끓는 동안 김치를 썰고 밑반찬을 준비했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그 재벌회장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은희야. 복녀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제부터 온 그 손님 말이야. 뭐 이상한 거 없었어? 복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이상한 거요? 복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재개발 현장 보려면 건설 현장 가야지. 어째 매일 국밥집에 와? 복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할머니가 자기를 보는 눈빛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은희야, 혹시 너 그 사람이랑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처음 봤어요. 그럼 왜 자꾸 너를 쳐다봤을까? 복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모르겠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은희는 주문을 받고 국밥을 날랐죠. 그런데 이상한 손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국밥은 시켜놓고 거의 먹지 않았어요. 대신 계속 은희를 쳐다보고 있었죠. 은희는 불편했습니다. 저기 손님,
국밥이 입에 안 맞으세요? 아, 아니요. 맛있어요. 남자가 얼른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희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 남자도 나갔어요. 하지만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 왜 저래요? 은희가 복녀에게 물었어요. 글쎄, 이상하네. 복녀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민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민지가 물었어요. 아니야. 빨리 가자. 은희는 민지 손을 꽉 잡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갔어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밥집 건물주가 찾아온 거예요. 박 사장님, 죄송한데요. 건물주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팔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복녀가 놀라서 물었어요. 갑자기 웬 소리예요? 계약이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알아요. 그래서 위약금은 제대로 드릴게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재개발이 확정됐거든요. 재개발이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네. 이 구역 전체가 재개발 대상이 됐어요. 빨리 나가셔야 해요. 건물주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복녀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나가야 해요? 한 달 안에요. 한 달이요? 그렇게 급해요? 위에서 압박이 심해요. 빨리 비워달라고. 건물주가 미안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복녀와 은희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장님, 은희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 복녀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재개발이 갑자기 확정됐다고. 며칠 전만 해도 그런 소리 없었는데. 복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재개발 이야기는 소문일 뿐이었어요. 확정된 게 아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달 안에 나가라고요? 그날 그 회장이 온 다음부터야. 복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온 다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어. 은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온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이상한 남자가 가게에 와서 자기를 쳐다봤고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고 이제는 가게까지 나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은희야, 너 혹시 그 사람 어디서 본 적 없니? 없어요. 처음 본 사람인데요. 그럼 왜 이러는 걸까? 복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민지를 재우고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펜던트를 들여다봤어요. 별처럼 빛나는 내 아이수아. 혹시 이것 때문일까요? 그 할머니가 자기 목걸이를 보고 이상하게 행동한 건 혹시 이 목걸이 때문일까요? 은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민지와 함께 갈 곳이 없어질 거라는 사실이요. 은희는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38년 동안 유일하게 가진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은희의 집 근처에 또 검은 차가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서 최미경이 은희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건물주한테 통보했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간대요. 잘했어. 더 압박해. 숨통을 죄야 해. 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뭘 할까요? 아이 학교 쪽으로 압박 넣어. 조용하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경은 은희의 집을 한참 바라봤어요. 창문에 불이 꺼졌습니다. 은희가 잠든 모양이었어요. 30년 만에 나타나서 모든 걸 망칠 순 없어.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쌓아온 걸 내가 무너뜨릴 순 없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차의 뒷모습이 불길해 보였어요. 은희의 집 창문 뒤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민지였어요. 아이는 잠들지 않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엄마. 민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는 직감했어요.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요. 민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미경은 회장실 앞 비서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서류를 보고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은희 생각뿐이었어요. 3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젊은 미경이 8살 수아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던 그날이요. 미경 언니, 어디 가요? 수아가 손을 잡으며 물었었죠. 응, 언니랑 재미있는 거 보러 가자. 미경은 수아를 데리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시장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근처에 아이를 두고 왔어요. 언니 무서워요. 괜찮아.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언니가 금방 맛있는 거 사올게. 하지만 미경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그렇게 사라졌어요. 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요? 미경은 늘 가난한 게 싫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수아의 도우미, 청소부인 것이 너무 부끄럽고 싫었죠. 그리고 재벌집 딸인 모든 것을 다 가진 수아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나도 무모한 욕심이었을까요? 수아만 없으면 재벌 회장인 혜란이 자기에게 더 의지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유가 뭐였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경의 예상은 맞아떨어졌어요. 수아가 사라진 후 혜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옥 속에 사는 혜란을 견디지 못해 남편도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죠. 그때 곁에 남아있던 건 미경뿐이었어요. 미경은 무너진 혜란을 챙겼습니다. 밤새 울고 있으면 옆에서 등을 두드려줬고 밥을 안 먹으면 직접 떠먹여줬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미경은 비서실장이 됐고 혜란 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됐죠. 그런데 이제 와서 수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미경 씨, 혜란이 회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네, 회장님. 은희 씨에 대해 더 알아낸 거 있어? 혜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보육원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요. 미경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직접 만나봐야겠어. 회장님, 그건 나 오늘 저녁에 다시 그 국밥집 갈 거야. 혜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 혼자 갈게. 안 됩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미경아. 혜란이 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왜 그래? 왜 자꾸 말려? 말리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래요. 30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고 착각하시면 착각이 아니야.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닮았어. 나이도 맞고 목걸이까지. 이게 우연일 리 없어. 미경은 침묵했습니다. 혜란이 한숨을 쉬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미경은 주먹을 꽉 쥔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속도 좀 더 내.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 당장 내쫓아. 오늘 안으로. 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은희는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복녀가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왜요, 사장님? 민지 학교에서 전화 왔어. 빨리 가봐야 한대. 네. 무슨 일인데요? 잘 모르겠어. 빨리 가봐. 은희는 앞치마를 벗고 황급히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교무실에 민지가 앉아 있었어요. 울먹이고 있었죠. 민지야. 엄마. 민지가 은희에게 안겼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희가 담임 선생님께 물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민지 급식비가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급식비요? 은희는 당황했습니다. 급식비는 매달 꼬박꼬박 냈거든요. 제가 분명히 냈는데요. 지난달에도 냈고, 확인해 봤는데 입금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분명 민지 이름이 연체자 명단에 올라가 있었어요. 이게 이상한데요. 제가 분명히 일단 오늘은 가시고요. 내일까지 급식비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은희는 민지를 데리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명히 냈는데 입금이 안 됐다고요? 엄마 미안해. 민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급식비 안 낸다고 놀렸어. 은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확인을 못해서. 괜찮아, 엄마. 나 안 아파. 민지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희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급식비는 분명히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입금이 됐는데. 은행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혹시 계좌번호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니요. 계속 같은 계좌로 넣었는데. 은희는 통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재개발로 가게를 나가야 하고 급식비는 이상하게 연체됐고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그날 밤 은희는 민지를 재우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어둠 속에 검은 차가 또 서 있었어요. 며칠째 같은 차였습니다. 은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은희 씨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내일 오후 3시에 시청 앞 카페로 나오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시냐고요? 오면 알게 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희는 핸드폰을 든 채 얼어붙었어요. 누굴까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걸요. 은희는 창밖을 다시 내다봤습니다. 검은 차가 여전히 서 있었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이불을 꼭 껴안았어요. 민지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민지만은 지켜야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은희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시청 앞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저를 부르신 분이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미경이었어요. 앉으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누구세요? 장혜란 회장님 비서실장 최미경입니다.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미경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건 5천만 원입니다. 미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이 돈 받고 시장을 떠나세요. 은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한테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럼 이 돈은 당신 거예요. 민지하고 조용히 살 수 있을 겁니다. 미경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은희는 봉투를 밀어냈어요. 못 받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이유가 없어요? 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당신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세요. 30년 전 잃어버린 딸을 떠올리게 만들었으니까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게 당신과 민지를 위한 길이에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민지 학교 잘 다니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은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미경이 일어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일까지 연락 주세요. 미경은 봉투를 남겨두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천만 원.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은희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흘러내렸죠. 왜 자기한테 이러는 걸까요? 자기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은희는 카페를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5천만 원을 주겠다는 말, 민지를 협박하는 듯한 말, 모든 게 믿기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와 민지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응, 잠깐 볼 일 있었어. 은희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엄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엄마, 울었어? 아니야. 바람 맞아서 그래. 은희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했어요. 그날 밤 은희는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펜던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별처럼 빛나는 내 아이. 은희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께 물어봐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민지를 학교에 보내고 오래된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자랐던 곳이었어요. 보육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빨래 냄새가 섞여 있었죠. 은희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7순이 넘은 김 원장이었습니다. 은희를 키워준 분이죠. 원장 선생님. 은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잘 지냈니? 민지는? 네, 잘 있어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이야? 김 원장이 의자를 내주며 앉으라고 했어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제가 여기 들어온 날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제가 어디서 발견됐는지 아세요? 김 원장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왜 갑자기 그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은희는 목걸이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제가 차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다른 기록은 없나요? 김 원장은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경찰이 너를 데려왔어. 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고 하더라. 시장 버스 정류장이요? 응.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아서 보육원으로 왔지. 이름도 몰랐어. 그래서 우리가 은희라고 지어줬고, 은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때 다른 단서는 없었나요? 글쎄, 오래됐는데. 김 원장이 일어나 서류함을 뒤적였어요.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아, 이거. 원장이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당시 경찰 보고서 사본이야. 혹시 몰라서 남겨뒀었지.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어요. 낡은 종이에 손글씨로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발견 장소 남부시장 3번 버스 정류장. 발견 시각 1994년 6월 15일 오후 5시 30분. 특이사항 목에 은색 목걸이 착용. 의류 상태 양호. 외상 없음. 은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30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딸이 실종된 시기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은희야, 무슨 일 있니? 김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 과거가 궁금해서요. 은희는 파일을 돌려주고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자기가 정말 그 할머니의 딸일까요? 그럼 왜 비서는 자기를 내쫓으려고 하는 걸까요? 은희는 국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녀가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은희야,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네, 잠깐 볼 일 있었어요. 은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장혜란이었어요. 은희는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혜란도 은희를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췄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혜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기, 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밥 하나 주시겠어요? 아, 네. 은희는 황급히 주문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혜란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희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국밥을 내오는 동안 은희는 혜란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은희가 국밥을 내놓았어요. 고맙습니다. 혜란이 숟가락을 들었지만 국을 뜨지 못했습니다. 계속 은희만 쳐다봤어요. 저기, 혜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은희는 망설였습니다. 비서가 협박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혜란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점심시간 끝나고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혜란은 국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 척 했어요. 계속 은희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다 나가고 은희는 혜란 앞에 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란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혹시 부모님이 누군지 아세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보육원이요?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부터요? 8살 때부터요. 혜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목걸이. 혜란이 은희의 목을 가리켰어요. 어디서 났어요? 이거요? 은희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주셨어요. 제가 발견됐을 때 차고 있었대요. 혜란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두 개의 목걸이가 똑같았어요. 은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뒤집어 보세요. 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희는 펜던트를 뒤집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내 아이. 혜란도 자기 목걸이를 뒤집어 보여줬어요. 똑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혜란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30년 전 내 딸에게 준 거예요. 세상에 단 2개뿐이에요. 은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혹시? 혜란이 은희의 손을 잡았어요. 수아니? 그 순간 국밥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미경이 들어섰어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혜란은 미경을 쳐다봤어요. 미경아, 이 사람이. 회장님 나가시죠. 미경이 혜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이 사람 목걸이 봤어? 수아 목걸이랑 똑같아. 우연이에요. 이제 그만 가시죠. 미경이 혜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경아. 혜란이 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뭔가 숨기고 있지?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왜 자꾸 이 사람한테서 나를 떼어놓으려고 해? 왜?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국밥집 안이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혜란은 미경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고 미경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은희는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미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년이나 지났어요. 이 사람이 수아일 리 없잖아요. 왜 없어? 혜란이 되물었습니다. 나이도 맞고 얼굴도 닮았고 목걸이까지 똑같은데 왜 아니라고 단정 짓는 거야? 그런 건 확인해 봐야죠.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고. 그래, 해보자. 혜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전자 검사해보자.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잖아. 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장님, 왜 안 돼? 혜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내 딸일 수도 있는 사람한테 왜 검사조차 못하게 해? 은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고요? 자기가 정말 그 할머니의 딸일 수도 있다는 걸까요? 저기,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검사해보고 싶어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제 부모가 누군지. 미경이 은희를 쏘아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당신, 돈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회장님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은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미경아. 혜란이 소리쳤어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부잣집 찾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자식인 척하는 사기꾼들이요. 이 사람은 아니야. 혜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봤어. 이 사람 눈빛을.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야. 미경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하시죠. 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 만나지 마세요. 왜? 혹시라도 거짓으로 밝혀지면 상처받으시잖아요. 혜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경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옆을 늘 지킨 미경의 말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알았어.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혜란이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란과 미경이 국밥집을 나갔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미경이 말했어요. 회장님, 병원 예약하겠습니다. 응, 빨리 해줘. 혜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혜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아, 정말 내가 맞니? 조수석에 앉은 미경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앞만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미경은 회사에 남았습니다. 모두가 퇴근하고 나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무슨 일이에요? 일이 꼬였어. 회장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겠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막아야지. 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그 여자를 없애야 해. 없앤다고요? 죽이라는 게 아니야. 도망가게 만들면 돼. 미경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더 세게 압박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경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30년 전 수아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경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미안해, 수아야.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난 돌아갈 수 없어.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잃을 순 없어.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경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민지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은희는 민지를 안아줬어요. 민지가 학교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저기 무슨 일이세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윤은희 씨죠? 네, 그런데요.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재개발 조합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퇴거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요? 한 달 시간을 준다고 했잖아요.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공사 일정이 당겨져서요. 남자들은 차갑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은희는 서류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번 주라고요? 복녀가 가게 안에서 나왔습니다. 은희야, 방금 그 사람들 뭐래? 이번 주 안으로 나가래요. 뭐? 복녀가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한 달 시간을 준다고 했잖아. 계획이 바뀌었대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번 주면 새가게 구할 시간도 없어. 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함께 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몰랐죠. 그날 오후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지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윤은희 학부모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민지가 학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은희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고요? 무슨 사고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지금 보건실에 있습니다. 은희는 전화를 끊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보건실에 도착하니 민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무릎에 찰과상만 있었죠. 민지야, 엄마. 민지가 울먹였어요. 어떻게 된 거야? 계단에서 누가 밀었어요. 뭐?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밀었다고? 잘 모르겠어요. 뒤에서 누군가.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희는 민지를 꼭 안았어요. 떨렸습니다. 이게 사고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은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조용히 떠나세요. 안 그러면 다음엔 민지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누군가 자기를 쫓아내려고 민지까지 건드린 거예요. 은희는 편지를 구겨서 던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자기한테 이러는 걸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요. 민지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은희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그치고 일어섰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알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요.
은희는 핸드폰을 꺼내 혜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혜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은희예요. 은희 씨, 무슨 일이에요? 유전자 검사요. 빨리 할 수는 없을까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누군가 저를 쫓아내려고 해요. 민지까지 다치게 했어요. 뭐라고요? 혜란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검사만 빨리 해주세요.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내일 당장 병원 예약할게요. 혜란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줄게요. 전화를 끊고 은희는 민지가 자고 있는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은희는 다짐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진실을 알아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민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학교 안 가? 오늘은 쉬자. 엄마랑 같이 있어. 은희는 민지를 꼭 안았어요. 더 이상 민지를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누가 또 다치게 할지 모르니까요. 오전 10시 혜란이 보낸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희는 민지 손을 잡고 차에 올랐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은희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요. 병원에 도착하니 혜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은희 씨, 혜란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너 이름이 민지구나? 네. 민지는 혜란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목걸이 예뻐요. 민지의 말에 혜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너도 참 예쁘구나.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혈액 채취만 하면 됐어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빠르게 해주실 수 있나요? 혜란이 물었어요.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사흘 안에 나올 겁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미경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경아, 검사 끝났어. 혼자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응, 근데 은희 씨가. 잠깐 말씀 좀 나눠야겠습니다. 미경이 은희를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은희 씨, 잠깐 나오시죠. 미경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은희는 민지를 혜란에게 맡기고 따라 나갔어요. 인적이 드문 복도 끝에서 미경이 멈춰섰습니다. 경고했을 텐데요. 미경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조용히 떠나라고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그냥 제 정체를 알고 싶을 뿐이에요. 정체요? 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보육원 출신 국밥집 직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게 될 거예요. 은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지고 있어요. 제가 뭘 망가뜨렸나요? 회장님이 밤잠을 못 주무세요. 30년 만에 다시 수아를 찾았다고 착각하시면서요. 미경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회장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그건 당신 때문에 회장님이 다시 무너지시면 난 용서 못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회장님을 지켜왔는지 알아요? 은희는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의 눈에서 이상한 감정이 보였어요. 집착 같은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 거죠?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착이라고요? 네. 마치 회장님을 독차지하려는 것처럼. 닥쳐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미경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당신이 뭘 알아요? 내가 얼마나. 미경은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마지막 경고예요. 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과 나오기 전에 떠나세요. 안 그러면 민지가 정말 다칠 수도 있어요. 협박이에요? 경고예요. 미경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서서 미경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은희는 혜란과 민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희 씨, 괜찮아요? 혜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은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은희는 민지와 함께 복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자기 집에 있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복녀 사장님, 며칠만 있어도 될까요? 그래, 얼마든지 있어. 복녀가 은희를 안아줬어요. 무슨 일 있니? 요즘 너 안색이 안 좋아. 괜찮아요. 은희는 복녀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지는 복녀 집 작은 방에서 잠들었어요. 은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에 검은 차가 또 서 있었어요. 누군가 여전히 자기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목걸이를 꺼내 들었어요. 별처럼 빛나는 내 아이. 자기가 정말 수아일까요? 그럼 왜 버려진 걸까요? 왜 30년 동안 혼자였던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나를 버렸을까? 왜 찾으러 오지 않았을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였을까? 은희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8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밥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야. 누군가의 외침에 은희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국밥집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사장님, 복녀가 가게 안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은희가 복녀를 붙잡았어요. 소방차가 도착했고 불은 곧 꺼졌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이미 엉망이었어요. 주방이 새까맣게 타버렸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복녀가 주저앉았습니다. 소방관이 조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방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화요? 은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요? 은희는 알았습니다. 이게 누구 짓인지요. 자기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거였죠. 집도 없어지고 일터도 없어지고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은희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이었죠. 복녀가 은희를 꼭 안아줬습니다. 은희야, 울어. 참지 마. 은희는 복녀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작은 손이 은희의 손을 잡았어요. 민지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지가 말했어요. 우리 함께 있잖아. 은희는 민지를 안았습니다. 그래요. 민지가 있었어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핸드폰을 꺼내 혜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예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혜란은 은희의 전화를 받자마자 차를 몰고 달려왔습니다. 불에 탄 국밥집 앞에서 은희와 민지가 서 있었어요. 은희 씨, 혜란이 차에서 내려 은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할 거 없어요. 혜란이 은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요.
거기서 쉬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안전한 곳이 필요하잖아요. 헤라는 은희와 민지를 차에 태웠어요. 복녀도 함께 태웠죠. 청담동 헤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헤란이 물었어요. 누가 그랬는지 알아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인 것 같다고 말하면 헤란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되면요. 모르겠어요. 은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헤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넓고 조용한 집이었어요. 여기서 지내세요. 안전할 거예요. 헤란이 객실을 내줬습니다. 은희는 고마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이러다가 헤란까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헤란은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네, 회장님. 은희 씨가 우리 집에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왜요?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국밥집에 불이 났대. 갈 곳이 없어서 우리 집에 모셨어. 회장님, 그건. 미경아, 혹시 너. 헤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이상해. 자꾸 은희 씨를 미워하는 것 같지. 만나지 못하게 하고. 회장님을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면 알 수 있어. 그 전까지는 조심하셔야죠.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헤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내일 회사 가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헤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요. 한편 미경은 사무실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헤란의 집에 있다고요? 이러다가 모든 게 탄로날지도 몰랐습니다. 미경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수를 쓸 수 있을까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 아저씨였어요. 실장님, 아직도 일하세요? 네,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그러시군요. 참, 요즘 이상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상한 일이요? 네. 며칠 전에 한 아주머니가 회사에 찾아왔었어요. 미경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요? 잘 모르겠는데 국밥집 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밥집 사장이요? 네. 은희 씨 일 때문에 왔다고 하던데요. 미경은 긴장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회장님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상한 게 경비 아저씨가 말을 이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30년 전 일을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30년 전이요? 네. 뭔가 중요한 걸 봤다고 회장님께 꼭 전해야 한다고. 미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복녀였어요. 복녀가 뭔가 알고 있는 거였죠. 그 아주머니 연락처 받았어요? 아니요.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어요. 경비 아저씨가 나가고 미경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녀가 30년 전 일을 안다고요? 그럼 혹시 그날 자기가 수아를 버린 걸 봤을까요? 미경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복녀는 헤란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장님께 할 말이 있어요. 복녀가 은희에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일이야. 복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헤란이 복녀를 맞이했습니다. 복녀는 자리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어요. 회장님, 30년 전에 딸을 잃어버리셨죠? 헤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당시 신문에 났었잖아요. 큰 사건이었죠. 복녀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 그날 봤어요.
뭘 보셨어요?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님이요.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왔었어요. 혜란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경이가요? 네. 저는 그때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확답할 수는 없지만 그 여자가 아이를 버스 정류장에 두고 혼자 가는 걸 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혜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그 여자를 불렀어요. 언니라고요. 복녀의 말에 혜란은 비틀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미경이가 왜? 혜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당시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가 했죠. 근데 며칠 전에 그 여자를 다시 봤어요. 회장님 옆에 있더라고요. 복녀가 핸드백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저 그때 메모해뒀어요. 날짜랑 시간이요. 혹시 몰라서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1994년 6월 15일 오후 5시경 남부시장 버스 정류장 젊은 여자가 어린 여자아이를 두고 감. 혜란은 그 글씨를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6월 15일 수아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어요. 미경이가 혜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미경이가 수아를 버렸다고요?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왜 미경이 자기를 내쫓으려 했는지요? 왜 협박하고 괴롭혔는지요? 자기가 돌아오면 30년 전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했던 거였어요. 혜라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이.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을 버린 사람이었다고요? 30년 동안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의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 딸과 30년을 떨어져 살았던 거였죠. 혜라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은희 씨, 네, 그럴 리가 없어요. 미경이를 만나야겠어요.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혜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혜란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은희도 함께였어요. 복녀의 증언을 들은 후 혜란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혜란은 고개만 끄덕이고 곧장 미경의 비서실로 향했어요. 미경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미경이 일어서며 웃었어요. 하지만 은희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미경아, 혜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1994년 6월 15일 혜란이 날짜를 말하자 미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날 내가 뭘 했는지 말해봐. 회장님 무슨 시장에 갔었지?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를 데리고요. 미경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목격자가 있어. 혜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아를 버스 정류장에 두고 간 걸 봤어. 수아가 울면서 너를 불렀다고 하더라. 미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왜 그랬어? 혜란이 물었습니다. 왜 내 딸을 버렸어? 왜 30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입을 열었어요. 질투했어요. 뭐라고? 질투했다고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회장님 댁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남의 집 청소부로 일하는 엄마가 너무 부끄러웠다고요. 헤라는 말없이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뭐든 가졌어요. 예쁜 옷, 좋은 장난감, 따뜻한 방. 근데 나는요? 낡은 옷 입고 좁은 방에서 자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헤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수아만 없으면 회장님이 나한테 더 잘해주실 거라고요. 나를 딸처럼 여겨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수아를, 네.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까지 데려가서 버렸어요. 멀리서 지켜보다가 경찰이 데려가는 걸 확인하고 왔죠. 헤란은 비틀거렸습니다. 은희가 헤란을 부축했어요. 너 미쳤구나? 헤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버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후회했어요. 미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후회했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야? 회장님이 무너지셨잖아요. 제가 곁에 있었어요. 밤새 울 때 등을 두드려줬고 밥 안 드실 때 떠먹여드렸어요. 미경이 헤란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회장님을 지켰어요. 그게 제 속죄였어요. 속죄라고? 헤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상처를 내가 치료해주는 게 속죄야? 그게 말이 돼?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희 씨가 나타나자마자 뭘 했어? 헤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협박하고 괴롭히고 가게에 불까지 질렀잖아. 그건 인정해. 헤란이 소리쳤어요.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왜? 무서웠어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까 봐요. 회장님이 저를 떠나실까 봐요. 당연히 떠나지. 헤란이 외쳤습니다. 내 딸을 버린 사람을 어떻게 곁에 둬? 미경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이제 그만해. 헤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 부를 거야. 내가 한 일을 다 밝힐 거야. 회장님, 미경이 매달렸지만 헤란은 돌아섰습니다. 은희의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헤란은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었어요. 헤란이 울먹였습니다. 30년 동안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이. 은희는 헤란을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은희 씨. 헤란이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혹시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느껴요. 회장님이 제 엄마라는 걸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어요. 이틀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헤란과 은희는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99.9% 일치합니다. 모녀가 확실합니다. 헤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아, 엄마, 은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다음 주 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사 대강당에 기자들이 가득 모였어요. 헤라는 단상에 섰습니다. 은희와 민지도 함께였어요. 30년 전 제 딸 수아가 실종됐습니다. 헤란이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딸을 찾았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헤란은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딸 수아입니다. 지금은 은희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수아가 실종된 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제 비서실장 최미경이 고의로 버렸습니다. 기자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어요. 증거가 있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혜란은 은희를 안았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딸을 되찾게 돼서 행복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혜란과 은희는 함께 차에 올랐어요. 민지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민지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가족이야. 혜란이 민지를 안아줬습니다. 너는 내 하나뿐인 손녀야.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은희는 혜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그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38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응, 수아야. 혜란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6개월이 흘렀습니다. 최미경은 재판을 받고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방화와 협박, 그리고 미성년자 유기죄였습니다. 재판정에서 미경은 혜란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혜란은 고개를 돌렸어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빼앗긴 시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미경은 고개를 떨군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30년 늘 곁에 있었던 미경이 조금도 불쌍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정할 수는 없었어요. 미경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은희는 정식으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윤은희에서 장수하로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은희라고 불렀어요. 은희도 그게 편했습니다. 30년 동안 은희로 살아왔으니까요. 엄마, 오늘 뭐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요즘 민지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할머니가 생겼고 넓은 집에서 살게 됐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오늘은 할머니랑 같이 외출하기로 했어. 어디 가요? 비밀이야. 은희가 민지 코를 톡 건드렸습니다. 오후 2시 혜란의 차가 도착했어요. 엄마, 은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엄마라는 말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어색함이었죠. 우리 수아, 준비됐어? 네.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가보면 알아. 혜란이 신비롭게 웃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교회로 향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낯익은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육원이에요. 응, 내가 자란 곳이잖아. 혜란이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운 분들께 인사드리러 왔어. 차에서 내리니 김 원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은희야, 원장 선생님. 은희가 김 원장을 안았어요. 잘 지냈니? 신문에서 봤어. 엄마를 찾았다며? 네. 이분이 제 친엄마세요. 은희가 혜란을 소개했습니다. 어머, 반갑습니다. 김 원장이 혜란에게 인사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혜란이 김 원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딸을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려? 은희는 착한 아이였어요. 같이 지내는 게 힘들지 않았죠. 세 사람은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은희가 자랐던 방, 밥 먹던 식당, 놀던 마당,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잤어요. 은희가 작은 침대를 가리켰어요. 밤마다 창밖을 보면서 엄마가 언젠가 데리러 올 거라고 상상했어요. 혜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늦었어. 아니에요. 은희가 혜란을 안았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났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민지는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보육원을 나오는 길에 혜란이 말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생각한 게 있어. 뭔데요? 이 보육원에 후원하려고 해. 내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요? 응.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아이들이 받았으면 좋겠어. 은희는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차는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혜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생일이야.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일이라고요? 오늘은 12월 3일이었어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진짜 생일이었습니다. 혜란이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축하해주지 못했잖아. 이제부터라도 매년 더 많이 축하해줄게. 차는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춰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복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희야. 사장님. 은희가 반가워 달려갔습니다. 깜짝 놀랬지? 복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혜란 회장님이 초대해 주셨어. 테이블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가 38개 꽂혀 있었어요. 38개야. 내 나이만큼. 혜란이 말했습니다. 촛불에 불을 켰습니다. 혜란이 눈물을 흘리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아, 생일 축하합니다. 은희도 눈물을 흘리며 촛불을 불었습니다. 평생 꿈꾸던 순간이었어요. 보고 싶은 엄마와 함께 생일을 보내는 순간이요. 늘 보육원에서 상상하곤 했습니다. 엄마, 소원 빌었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은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뭐 빌었는데? 비밀이야. 하지만 은희의 소원은 이미 이뤄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것, 꿈에도 그리던 엄마를 만나는 것, 그게 은희의 평생 소원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란의 집은 이제 은희의 집이기도 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혜란이 말했습니다. 수아야, 회사 일 배울 생각 없어? 회사요? 응. 넌 내 딸이잖아. 언젠가는 물려줘야지. 저는 괜찮아요.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랑 민지랑 함께요. 혜란은 은희를 안아줬습니다. 알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엄마 일은 도와드릴게요. 엄마가 힘들어 하시면 안 되니까요. 고마워, 수아야. 그날 밤 은희는 민지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8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은희는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8살에 모든 걸 잃었죠. 30년 동안 혼자였어요.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지를 낳고 열심히 일하고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그리고 드디어 엄마를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왔어요. 은희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내 아이. 이 목걸이가 은희를 엄마에게 데려다 줬어요.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란이 들어왔어요. 아직 안 자? 네. 잠이 안 와서요. 엄마도 그래. 혜란이 은희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엄마. 응? 행복해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마음 편히 행복해요. 엄마도 그래. 혜란이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돌아와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30년이 늦은 포옹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여전히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앞으로 수십 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자기도 저 별처럼 빛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미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 속에서요. 민지의 웃음 속에서요.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의 품 속에서요. 은희는 별처럼 빛나는 아이였습니다. 30년 늦게 돌아왔지만요. 여전히 엄마의 별처럼 빛나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이야기는 30년이라는 세월도 끝내 끊지 못한 모녀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장 버스 정류장에 홀로 남겨졌던 8살 아이가 30년 만에 엄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에 걸었던 은색 목걸이 하나가 결국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죠. 진심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한 발 더 내딛는 그 용기가 결국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별처럼 빛나는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조선 중기의 학자 조광조는 젊은 나이에 개혁을 추진하다 모함을 받아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늦게 핀 꽃도 봄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때를 놓쳤다고 슬퍼할 일이 있겠는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 모녀는 다시 만났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시작이 되었죠.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시작하든 언제 만나든 진심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늦은 꽃도 결국 봄을 만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풀꽃인생이었습니다.